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사 제150부 사루 참패 위기에 빠진 조선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619년 2월 도원수 강홍림이 이끄는 조선군의 도려군과 명예, 도덕, 유정의 부대가 흥경노성을 향한 험난한 행군을 하고 있었죠. 그야말로 역경의 연속이었어요. 식량은 다 떨어졌지, 날은 춥지, 눈보라 몰아치지, 지형 험하지. 거기다 이제 후군군이 일부 부대를 남겨가지고 견제하고 있었고, 근데 여기서 양호는 자꾸 이제 독촉을 하는 거예요. 빨랑 왜 안 가냐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험난한 행군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 명예 4로군 중 하나였던 두성의 부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로 병진이었고, 그래서 네 군데에서 이제 군대가 진격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후군군 전략이 뭐였냐면은, 후군군이 이게 기병 전력이 정말 막강하잖아요. 그래서 기동 타격을 통해서 이 4로 병진을 각계격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길을 나눠서 가더라도 중간에 이제 합류 지점을 만들어가지고 틈틈이 만나고 협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당시 작전이 좀 굉장히 미흡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치명적이었는데, 합류 지점 자체가 거의 흥경노성 인근 지점에서 이제 합류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진군하는 속도가 다 똑같으면 좋은데 이게 분명히 제각각 올 확률이 높고, 그러면은 후금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기동력이 자신이 있으니까 먼저 오는 애들을 순차적으로 격파를 하면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하나하나 전력은 후금군의 총 전력보다도 아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때 벌어졌던 전투를 사루 전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이 네 갈래 방면 중에서 총 세 군데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명도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사루 전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사루라는 지명을 가지고서 묶어서 우리가 그냥 사루 전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토탈에서 한 세 번 정도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당시 이제 사로로 병진하는 명군 가운데서 가장 먼저 신속하게 진격을 했던 것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두성의 부대였습니다. 자, 두성의 부대는 이 좌측에서 포크처럼 들어가는 이 세 갈래 중에서도 가운데 루트를 담당하는 인물이었죠. 두성은 어떤 사람이냐? 두 사람은 이제 무장 출신으로 사내관에서 복무를 하면서 착실하게 군功을 쌓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름 이제 군생활 커리어 자체는 나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전투 경험도 갖고 있었죠. 더군다나 이제 사내관을 수비한다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여러 이민족과의 전투에 굉장히 숙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이민족들은 두성을 두고서 두 태사, 두 큰 사령관님 이렇게 부르면서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용장으로는 꽤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두성은 용맹하다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기는 했었는데, 근데 그게 좀 용맹이라는 게 약간 좀 만영에 가깝긴 했어요. 약간 좀 두성이 누구랑 좀 비슷하냐면은 신립하고 상당히 유사한 과거든요. 두성이 평상시 이제 전투 과정에서 벌어진 부상들 있잖아요. 자기 몸에 난 그런 이제 상흔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이 상처는 어디서 뭐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거고, 이 상처는 어디서 내가 이제 입은 거고, 내가 이렇게 용맹하게 싸웠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성은 이렇게 용맹한 만큼 성미도 무척 급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야말로 부하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혹사시키는, 갈아 넣는 모습도 정말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를 두고서 뭐라고 부르기도 했냐면은 미치광이 두라고 부를 정도로, 또 그 정도로 좀 이제 성미에 문제가 있는 인물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두성의 문제점, 신림하고 유사하게 국지전은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아저씨도 이제 그렇습니다. 대규모 회전은 사실 그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갖고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두성이다 보니까 이 성미가 제일 급하잖아요. 그래서 4로군 중에서도 두성의 부대가 가장 행군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성은 공적의 눈이 멀어가지고 다른 부대하고 행군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같이 차근차근 진격을 해도 모자를 판에 자기 혼자 톡 튀어나간 겁니다. 그렇게 단독으로 강행군을 거듭하면서 먼저 이렇게 팍팍 치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강행군을 거듭한 끝에 두성은 예정 시기보다도 더 빠르게 일단 첫 번째 장애물지대였죠. 혼하라는 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거죠.
문제는 이 호나의 유속이 상당히 빨랐다는 건데, 당시 이제 두성 피아에는 조선군 500명 정도가 참전을 했었죠. 그래서 이때 참전했던 조선군이 나중에 광해군한테 보고를 올려가지고 이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기록이 있어요. 그 당시 기록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총병으로 따라서 한 곳에 도착하니 앞에 큰 강이 있었는데 물이 어깨까지 빠질 만큼 깊어서 간신히 건넜다. 그러니까 이게 깊이도 좀 이제 얕은 데를 골라야 되는데 급하게 건너다 보니까 어깨까지 차오른 데를 갖다가 건넌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넘어지기라도 하면은 그냥 아작 나는 거거든요. 또 강 하나를 건너게 되어 상류로 올라왔으나 물이 더욱 깊었다. 그러니까 물도 깊고 유속도 빠르고 그런 데를 좀 무리하게 건너려고 했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사상자가 다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뭐 갑옷도 적고 병장기도 이제 적고 그리고 건너는 와중에 물살이 휩쓸려가지고 떠내려 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뭐 군마나 혹은 뭐 이제 운송 수단을 갖고 왔던 가축들도 여기서 휩쓸려서 떠내려갈 확률도 꽤 있죠. 그래서 두성 부대가 일단 여기 건너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생겼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신없이 호나를 건넌 두성은 아직 병력이 채 정비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다음 전투를 또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두성이 이런 정찰 보고를 들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정찰병들을 보내서 정찰을 했었는데, 정찰 보고에 따르면은 호나에서 멀지 않은 곳인 개번이라는 지역에 소규모 후군군이 대략 한 400명쯤 됐대요. 후군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또 여기에 이제 일반 노무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개번의 성을 축조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어요. 나름 이제 후금도 이제 명군의 공세에 대비해서 여기저기 이제 진지 보강 작업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현재 후금이 개번해서 아직 그 축성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 현장을 급습을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다. 전거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유혹이긴 하죠.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인데 더군다나 두송이에요. 두송이 이걸 갖다가 그냥 넘기겠어요? 그래서 두송이 이거를 전공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급하게 전투를 서두르게 됩니다. 하지만 호나를 건너는 와중에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대가 지금 꽤 혼란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전투를 치르기가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두성이 어떻게 하냐? 여기서 정말 무지막지한 방법을 쓰는데 일단 어떻게 하냐? 먼저 정비가 끝난 병력 1만 명 정도만 선발을 해가지고 개번으로 진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만여 명의 병력은 인근 사로산에 주둔을 시키면서 마저 정비를 끝마치도록 사실상 이제 남겨두고 가버린 거예요. 좋게 말하면 남겨둔 거고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버려두고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겨진 부하들은 좀 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두성은 이미 충분히 단독 행동을 해가지고 전체 작전을 꼬이게 만들었는데 지금 호나를 건넌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무대뽀식 단독 작전을 해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지금 후군군이 전력을 기울여서 두성 부대를 공격해오면은 자기만 앞으로 톡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거 고립무원에 빠져가지고 아작이 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 판국의 병력을 다시 또 분할을 해가지고 전투를 갖다 서두르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두성의 이런 돌발적인 행동들은 당연히 후금의 첩보망에 감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첩보를 들은 누르하치, 일단 두성 부대가 제일 먼저 튀어나온 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첫 번째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공략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또 두성이 강 건너자마자 정비도 덜 된 상황에서 정신없이 부대를 나눠가지고 또다시 군사행동을 하고 있다. 자, 이걸 보고서 하나의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르하치가 자신의 아들인 홍타이지에게 8기군 중에서도 2군을 갖다 떼가지고 명군을 습격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사루산에 주둔하고 있던 명군은 가뜩이나 지금 도강작전 직후에 혼란이 아직 좀 다 가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신이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 도강작전 중간에 장비도 많이 떠내려갔고 사상자도 많이 발생했고 또 지휘관은 바로 이제 또 성급하게 튀어나왔고 남겨진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지금 수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직 좀 이제 많이 혼란한 상황인데 바로 여기서 그날 저녁부터 기상 악화가 일어나게 돼요.
하여튼 이때쯤 해가지고 요동 일대가 상당히 기상이 많이 불안정했었는데 굉장히 강력한 강풍이 불면서 또 모래바람이 한바탕 일게 됩니다. 이 모래바람 하면은 뭔가 좀 이제 안 좋은 삘이 오잖아요. 그죠? 전에도 한번 당해가지고. 그래서 명분이 좀 사기가 많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불안하죠, 자기들은. 그리고 또 이 불안한 느낌은 언제나 적중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명분이 밤이 되니까 횃불을 밝히면서 또 피로도 이제 풀어야 되고 또 모래바람 이것도 부니까 뭔가 좀 주의 시야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해가지고 횃불을 밝히면서 진지를 구축을 하고 있었는데 자, 바로 요거를 이제 신호탄으로 해가지고 후군군의 공세가 시작이 됩니다. 후군군은 이미 명군의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대강 어느 쪽이 이제 진영을 짜고 있고 병력 배치는 어떻게 되고 있다. 정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후군군은 사루산의 명군 진영을 포위한 채 공격 타이밍을 재고 있었죠. 자, 그리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거예요. 후군군도 물론 이제 밤이니까 시야 확보가 잘 안 됐겠지만 그 대신에 명군이 어떤 식으로 포진을 하고 있는지를 대강 파악한 상황이에요. 근데 명군은 후군군의 위치를 전혀 파악을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명군이 횃불을 딱 켜고서 밤을 밝히기 위해서 횃불을 딱 켜니까 바로 명군의 위치가 완벽하게 노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후군군은 바로 그 불빛을 향해서 집중 사격을 가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습을 당하니까 명군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총지휘관이 부재한 탓에 이게 제대로 된 대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부장들끼리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이뤄진다는 거죠. 그리고 모르긴 해도 두성이 이끌고 갔던 1만 명도 사실 그런 병력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명군이 유소제에 의해서 구축된 병력들은 그다지 효율성이 없고 각 지휘관들의 사병화되어 있는 그런 가병들 얘들이 전투력이 좋다고 했잖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 가병들은 싹 다 데리고 나왔겠죠. 남아있는 애들은 사실 좀 오합지졸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명군도 후군군을 향해서 총포를 쏘면서 반격을 개시를 하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대로 대응도 못 해보고 와르르 무너진 건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저항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 초기 명군의 반격은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후군군이 처음에 명군을 좀 쉽게 생각하고 막 달려들었다가 어쨌든 명군이 반격을 가니까 일단 피해를 입고서 물러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후군군이 어떤 식으로 이제 명군을 요리를 하냐? 후군의 기병대가 어둠 속에 숨어가지고 움직이면서 횃불 보이는 지점마다 계속 사격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명군이 시시각각 굴려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자, 당시 이제 사료를 놓고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중국 군대가 진을 치자 적이 크게 소리를 쳐대며 육박해 왔는데 중국 군사들과 소리치며 일제히 쏘아대어서 이게 조선군 기록이에요. 적의 말을 명중시킨 것이 무척 많았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나름 성과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싸움이 한창 진행될 때에 적의 대병력이 산의 뒤쪽에서 내려와 밀어닥치는 바람에 중국 군대가 크게 패했다.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당시 이제 홍탈지가 이끌고 왔던 병력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작전을 짜게 되냐면은 일단 초반에 이 어둠을 틈타가지고 명군의 진영을 교란하면서 전방에서 시선을 끄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일부 병력을 뒤로 빼가지고 돌아서 사루산 뒤편에서 밀고 내려와가지고 명군 진영의 후방을 치자 사루산에 진을 치고 있던 명군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번성으로 출진했던 두성은 뭐 하고 있었냐? 빨랑 거기를 치고서 돌아왔으면 되는데 아마 이것도 후군군의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두성의 부대가 개번 일대로 출진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후군군은 곧바로 매복 작전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군군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북방 기마 민족들이 잘하는 게 치고 빠지고 하면서 시간 끄는 거 그거 정말 잘하거든요. 몽골군도 이거 잘해가지고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다수의 적군의 발목을 묶는데 정말 능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후군군의 이런 매복 작전에 걸려가지고 한참 고전하고 있었어요. 진도를 못 빼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판국에 후방에 사루산이 습격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성의 부대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두성은 황급히 사루산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을 돌렸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태였습니다. 주성의 부대는 이제 완전히 오도 가도 못하게 갇혀버렸는데 개반성에서 추격해오는 후군군, 소수긴 하지만 지금 뒷공무니를 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홍타이지가 이끄는 8기군, 이미 사루산을 요절을 내버렸죠. 그 양자 사이에 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 채 괴멸을 당하는 신세가 돼버렸다는 거죠. 당시 사루산 전투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총지휘관인 두성도 화살에 맞아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성이 이끌던 1만여 명의 병력은 그야말로 공중분해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당시 두성의 전사가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냐? 사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성은 관 외인으로서, 그러니까 장성 박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이민족들하고 나름 교류들이 있었고 그들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오랑캐의 땅에서 자라서 그들의 형세를 잘 알고 있는 데다가 날쌔고 건장하여 군사를 잘 거느렸다. 상당히 용맹한 사람인 것도 맞고 또 소규모 국지전으로 커리어를 많이 쌓은 것까지는 맞아요. 양 경략이 그를 믿고 맡겼었는데 그 역시 이 싸움에서 죽었으므로 요동과 계주의 군사들이 더욱 놀랐던 것이다. 특히 이 두성의 전사 사건이 이 사람이 능력치가 좀 한계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 능력치에 비해서 명성 자체는 굉장히 높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명성을 갖고 있던 인물이 이 전투에서 한 방의 전사를 함으로써 명군 전체의 사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거죠. 승기를 잡은 후군군은 사방으로 기병을 풀어가지고 도망치는 명군을 닥친 대로 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패잔병 사냥이 시작된 거죠. 후금의 기병대에 쫓기는 명군은 엉겁결에 지금 퇴각을 하기 위해서는 호나라는 강을 다시 건너야 되잖아요. 이게 강물이 물살도 세고 의외로 수심도 깊고 그래가지고 체계적으로 도강 작전을 해도 사상자가 나오는 판국인데 지금 엉겁결에 그것도 한밤중에 여기 마구잡이로 뛰어든 상황이 된 거예요. 마치 탕금대 패전하고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호나에서 또 엄청난 숫자의 병력이 전모를 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원 병력이 다 몰살당한 건 아닌데 탕금대 전투하고 똑같습니다. 살아서 탈출해가지고 빠져나간 병력이 극소수일 정도로 당시 명군이 여기서 엄청난 참패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두성의 부대가 전멸이 되자 이제 큰일 났죠. 여기에 배속돼 있던 500여 명의 조선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때 500여 명의 정예 포수들도 당연히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확실히 이들이 정예군이라 가지고 좀 다르더라고요. 비록 명의 본진이 붕괴되었지만 조선군은 정예병답게 흔들리지 않고 요충지를 점거한 채 대열을 갖추고서 계속 저항을 지속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료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무리들은 한 곳에 모여서, 자, 여기서 말하는 한 곳은 아마 요충지일 거예요. 병력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지를 딱 점거하고 거기서 이제 저항을 시도를 한 거죠. 조를 나누어 번갈아 쏘아대고 있었는데, 자, 당시 조선군은 포수가 중심이죠. 그래서 당시 조총의 한계점 때문에 결국 교차 사격을 한 수밖에 없는데 이게 조를 나눠서 번갈아서 쏘아대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 혼란 상황에서도 이걸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군은 편제와 지휘체계가 계속 살아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 보면은.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병사들 같았으면은 지금 믿고 있던 명의 본진이 완전 괴멸됐잖아요? 그럼 패닉에 빠져가지고 그냥 저항할 생각도 못하고 마구잡이로 도망을 가다가 도륙이 났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이제 프로답게 싸운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 군사들이 앞을 다투어 달려와서 그러니까 당시 이제 사로에 있는 명군 진영이 붕괴가 되니까 얘들이 도망치다가 뭐 혼강으로 가서 빠져 죽은 애들도 있었지만 사로 산 쪽으로 도망가가지고 가보니까 지금 조선군이 계속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엉겹결에 얘들도 글로 막 마구잡이로 도망을 간 거죠. 중국 군사들이 앞을 다투어 달려와서 손을 비벼대며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바람에 이들이 주위를 가득 채워 화약을 장전할 수가 없어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팀킬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물론 명군 병사들도 마냥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야말로 멘붕에 빠져가지고 일단 조선군 진영으로 도망쳐와서 여기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마구잡이 이렇게 패잔병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게 엉겨붙어서 난잡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편제와 대열을 잘 유지하고 있었던 조선군도 지금 여기서 그 대형이 완전히 붕괴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자 조선군 더 이상 항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일단 황급히 퇴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후금의 기병대가 패잔병들을 사냥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조선군은 포수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병들이에요. 이 뚜벅이 보병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거냐 이거예요. 무리하게 사르우산을 빠져나가가지고 이 한밤중에 홍강 건너다가는 다 요단강 신세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 역시 또 이제 정예군답게 냉철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조선군은 급한 대로 인근 바위굴로 대피를 하게 됩니다. 관련된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앞을 다투어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으나 산 위에서 어지러이 던지는 적의 화살과 돌에 맞아서 우리 군사 100여 명과 중국 군사 수천 명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좀 이제 탈출로를 뚫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밤중이라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절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이게 체계적으로 퇴각하는 게 아니라 현재 명군은 완전히 지휘체계가 붕괴돼서 마구잡이로 도망가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제일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서로 막 이제 밀치고 짓밟히고 그리고 또 이제 후금은 체계적으로 추격해서 전과학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와중에 조선군도 5분의 1이 지금 현재 괴멸을 당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명군하고 같이 뒤섞여서 도망치다가는 세트로 그냥 다 죽는 거다. 완전 몰살 파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 일단 안전한 은신처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숨어서 기회를 엿보다가 탈출할 만한 타이밍을 다시 잡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은 적은 서면에서 포위해 오면서 닥친 대로 죽게 됐는데 우리들은 바위굴에 몰래 숨어서 겨우 살아날 수 있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행히도 은신처에 숨어가지고 나머지 한 400여 명 정도의 병력은 일단 목숨을 건지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후금군은 당장 조선군의 은신처를 찾아내지 못한 모양이에요. 하지만 조선군 또한 지금 현재 여기를 빠져나갈 방도가 없죠. 지금 후금의 기병대가 계속 이 산 주위를 맴돌면서 패잔병 사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바위굴에 고립되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여기서 버티면 또 얼마나 버티겠어요. 식량도 지금 떨어졌을 테고 탄약도 거의 다 떨어졌을 테고 얼마나 버티겠냐 이거죠. 자, 그러면서 조선군은 그야말로 대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과연 조선군은 여기서 어떻게 이 위기를 슬기롭게 빠져나갈 것인가. 자, 그리고 이제 명의 사로군 중에서 한 개의 군단이 완전 겸해됐죠. 그 다음번 타겟으로 잡고 있는 게 이 세 갈래 중에서도 가장 밑쪽에 있는 마린 부대입니다. 과연 이 마린 부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